자, 그러면 이제 피아제 피알렌 모델 비판 내용을 이제 볼게요. 첫 번째 볼 게 이제 그 피아제 이론의 어떤 연구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피아제 이론을 적용한 역사 사고에 대한 연구는 연구 과제나 방법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할렘 연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할렘의 연구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시기상 동떨어져 있는 별개 사건들을 다른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 학생이 배웠거나 배우고 있는 역사와 관련이 없고, 너무 짧아서 그 시대에 알고 있지 못한 학생들의 질문에 의미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내용 중심이고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연구 결과가 밝히고 있는 것이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역사 능력인지 역사학습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연구 결과 나온 것이 아이들이 역사적 능력인지, 역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획득한 능력인지 아니면 공부에서 획득한 능력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판받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연구의 양과 대상 연구의 양과 연구 대상의 학생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타당성도 떨어지고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힘들다. 뭐 등등 연구 방법과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아제 단계에 대한 적용 문제의 비판이야. 그중에 인제 제일 비판을 받는 게 이제 수평적 지체라는 개념이죠. 제가 앞에 언급을 했죠. 자, 폐화제 단계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단계 설정의 유용성을 가지려면 각 단계에 속하는 대부분 아동들이 하는 행동 사이에 상당히 공통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나 같은 인지 양식에 가진 과제를 동일 아동에게 부과했을 때 과제에 대한 성취 역량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이 국어하고 뭐 과학을 시험 봤다고 해요. 근데 국어는 구체적 조작기고 과학은 형식적 조작기죠. 차이가 있잖아. 그럼 같은 연령대의 학생이라면 어떻게 형식적 조작기 나와야 돼요. 이 학생 고등학생이라면. 근데 각기 다른 과목마다 다른 그 인지 양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이게 그 당시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 삐아제 이론에서는 수평적 지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약간의 인제 차이는 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통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수평적 지체가 극히 예외적이거나 그 좀 소수에서만 나타나는데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단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뼈아전 이들 수평적 지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계 사이에 이와 같은 통합성이 별로 없고 각 단계에 있는 연령사에 많은 변수가 있다면 단계의 개념이 별로 의미가 있냐? 그냥 이런 건 뭐냐 별로 없다. 이렇게 있죠. 단계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없고 너무 그 단계 안에 너무 수평적 지체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너무 이게 차이가 크다. 그 단계가 적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 입장에서 인제 얘기인데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뭘 이제 제일 중요시하냐면 이 추상적 분류 능력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상적 분류 영역이 가능한 건 가설 영역적 사고가 가능했던 그 뭐냐면 뭐예요? 예. 저도 중고등학교 시기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연령이 발달돼야지만 저도 올라가야지 중고등학교 시기 때 이런 형식적 조작, 추상적인 분류 능력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인제 비판하는 게 뭐냐면 어 형식적 같은 연령대라도 뭐냐 교수 학습 방법만 달리하고 내용 조직을 달리하면 뭐냐면 그 규칙 조작기 나타나는 학생도 있고 형식 조작이 나타나는 학생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 학습 방법이나 내용 조직이 중요하다.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영국 학교의 심의위원회 역사분과에서는 개론이나 통사적인 교수 용어 대신에 역사적 자료를 활용을 중심으로 3 년간의 비연대기적 교수 요목을 개발해요. 여기에서 이제 비연대기적 교수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유추해 볼 때 여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주제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해 갖고 내용을 조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학생들 대상으로 13세, 16세 학생들을 가르친 후 그 결과를 정통 교수 용어에 위한 학습한 통제 집단과 비교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면 이제 문맥을 볼 때 이 통제 집단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여기죠. 개론이나 통사적인 교수 용어 방식 이걸 하는 거죠. 여기서는 주로 연대기적 방식으로 해 갖고 한 거고 여기는 어떤 추상적인 주제나 개념을 가지고 내용 조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인제 얘를 통제 집단 이거 그리고 여기 애들을 이제 실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역시 역사를 다른 과목보다 어렵게 여기고 있지만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역사학자를 활용 능률이 높았으며 대담하고 활발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요 실험 집단이 그러니까 인제 추상적이고 주제별로 묶어 있는 그 비연대기 교수 연구관 집단들이 오히려 이런 형식적 조작을 더 잘한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를 더 잘한다. 자유 능력을 더 활용을 높다. 이걸 얘기한 거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야? 똑같은 연령 집단이라도 이렇게 내용 조직이 달리하면 이렇게 뭐냐면 어떤 집단은 추상적 능력이 좀 떨어지고 어떤 집단은 추상적 집단이 높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조직이 중요하다. 교수 용어가 중요하다. 요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자 역사 개념이나 이미지 등 역사의 본질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는 것도 드러났다. 자 이는 새로운 교수 용어로 학습의 결과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력이 향상되고 정교해진 걸 보여주는 것으로 삐아제 이론의 형식적 조작 단계와 설명과는 합치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 조직이나 교수 학습 방법이 중요하지 연령 발달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형식적 조작이 나타나면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몇 번째야? 네 번째 보면 자 네 번째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게 네 번째가 맞나? 이거 두 번째죠. 잠깐만.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여기가 인제 첫 번째고 요 실험 집단 관련된 연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가 인제 뭐냐면 그 어 그 형식적 조작계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인과관계 파악이거든요. 인과관계. 근데 교수 학습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 인과관계 발달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야. 보면 자 역사적 발전한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연구한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 자 역사적 개념은 구체적 조작에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통적 강의식 속에서도 발달하고 있다. 특히 실험 집단에서도 현저한 발달을 보였다. 중고등학교 형식적 조 중등학교 학생들은 형식적 조작뿐만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죠. 중등학교 전문적 역사가 차이는 형식 조작을 위해 사고를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다만 형식적 조작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뼈아제 이론에 그 합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데 중등학교 학생들도 그 뭐냐면 이게 인제 아마 한림을 기준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한림. 그러니까 중학교 2 학년, 3 학년 정도의 한림인데 여기 보면 보니까 한림의 연구하면 중학교 한 1-2 학년 정도는 1-2 학년 정도까지는 형식 조작뿐만 아니라 구체 조작을 가능하고 형식 조작을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형식적 조작도 한단 말이야. 그 인간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어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또 교수 학습 방법만 달리하면 충분히 형식 조작도 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DNA가 뭐냐? 할 뿐이지.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2 학년 3 학년 때 형식 조작을 할 뿐인데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전문적 역사가만큼 그게 능숙하지 못하다는 거야. 여기는 형식 조작만 하지 그 결과가 뭐냐면 완전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는 인제 뭐냐면 전문가들은 형식 조작을 하고 그 결과도 능숙하게 한다는 거야. 결과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형식적 조작기 관련돼 가지고 중등학생 애들도 이미 강의 수업이나 다른 교수 방법에서 형식 조작이 나오고 다만 전문적 역사고는 능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보통 한림에서는 중학교 3 학년 정도 돼야지만 형식 조작기 나타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2 학년 애들도 뭐냐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 연령 발달 단계가 맞지가 않죠. 요런 내용들이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인제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제 뭐냐면 역사적 사고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 역사적 사고 과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 사고는 그 논리적 사고 외에도 뭐가 있죠? 상상력 같은 인제 역사의 특수한 사고도 있는데 삐아제도 이 논리적 사고만 강조한다는 거죠. 요거는 배제한 채. 그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역사 뼈아제 이론에 적용했던 반론은 역사적 사고의 형식적 조작 단계와 구체적 조작 단계를 나누는 것이 근거 미약하며
잠깐만요. 여기에서 읽는 여기 밑에죠, 밑에. 이 결국이죠. 앞에 있는 내용이고 네 번째 여기가 네 번째예요. 예. 요 부분은 그 앞부분에 대한 요약 부분이고요. 여기 제가 읽어 볼게요. 역사적 사고 성격과 관련해요. 네 번째 보면 삐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자, 삐아제가 말하는 사고의 개념은 역사 사고와는 다른 것으로 본질적으로 역사 사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비판이다. 사고를 너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역사나 문학 같은 교과에서 나타나는 인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사고는 삐아제 사고가 너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거예요. 가학적 사고로만 규정하고 있죠. 근데 역사나 문학은 가학적 사고에도 아까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 인지 절차를 무시한다는 거죠. 즉 논리와 가설 영역적 사고에 집착한 나머지 무의식적이나 상상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다른 인지 양식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비판자에 따른 피아제 이론을 다루는 형식적, 논리적, 수학적 지식은 아동의 지적인 활동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이 이해하는 데는 태도나 감정, 감각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역적 사고 못지않게 직관이나 상상에 의존한다. 따라서 역사 사고에서는 일반적 사고의 도식에 맞춰 역사 사고를 분석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이성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중요해요. 태도, 감정, 뭐 감각도 중요하죠. 그래서 자연과학과 역사의 대상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삐아제 시험은 자연 현상 내의 규칙성을 발견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는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네. 그래서 인제 역사의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사고는 이에 대한 해석, 즉 행위의 합리적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역사는 특정한 시간 및 장소에 일어난 특정한 사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역사 연구는 법칙의 창조나 검증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특수한 역사 소수는 기술적이라 하더라도 이미 설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내러티브 안에 인제 뭐냐면 그게 포함되어 있죠. 그 뒤에 좀 가서 좀 얘기하고. 자, 이처럼 삐아제 그 할렘 모델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사의 본성을 고려하며 인간의 행위와 의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 외에도 뭐 감정적인 것도 봐야 되겠죠. 고려해야 하며 자연과학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사고의 분류 기준을 역사에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고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도 역사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사고의 영역의 역사 사고 영역적 특성을 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인제 설명 내용 절차를 보면 다원론에 대해서 인제 입장을 해요. 다원론은 피아제 이론을 거부하고 각 교과마다 특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역 고유인지론이라고 하죠. 그 역사과 이 영역 고유인지론에 따라서 역사과 영역 고유인지론을 설명해. 역사과 영역 고유인지론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제 이 역사과고 역사 교육이 어떤 시사점? 음 요걸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바탕으로 역사 교육 시사점 이렇게 세 개로 이 구성이 되는데 요 장을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의 이제 주장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럼 보면 요걸 이제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는 삐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영역 고유 인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일반적 사고가 모든 교과에 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들은 사고 과정이나 지식의 내용 사고 과정이 지식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으며 동일한 인지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이라도 특정한 학습 과제에 관계없이 비슷한 인지 활동을 수행한다고 보지 않는다. 특정한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성숙이나 발달이 아니라 단순히 성숙이나 발달은 뭘 비판하는 거야? 삐아제 이론을 비판하는 거죠. 영역 중립인지 이론. 내용 지식의 성격, 양, 구조, 즉 사고 기능의 상호 관계를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고가 주어진 명제나 진술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결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지식 구조를 토대로 하여 일어난다고 본다. 자, 이러한 그 특성은 성과의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관련 영역 지식을 중요시 여긴다. 역사과와 관련된 영역을 중시 여긴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입장을 볼게요. 그래서 기술과 전력은
학습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본래 사고란 문제가 제기된 지식 영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고, 사고 기능은 각 학문의 지식과 영역 의존적이다. 내용 의존적이라는 거죠. 사고 과정도 기반이 되는 지식의 복합성과 다양성 및 방법론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사고는 보편적으로 적용된 인지 기능이나 단계들로 설명될 수 없다. 그 과정도 일직성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삐아제 이론 보면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이렇게 일직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지식이나 다른 사고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연령대에도 뭐 가설 영역적 사고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전조작기, 형식조작기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어른들 보면 자기중심적인 어떤 전조작기 사고방식에 머물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사고 기술과 순서에 따라 논리적 절차가 세분화한 건 무의미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 고유인지론자 입장을 보면, 자,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은 인지론자들은 아동의 인지 유형이 교감의 특성, 학습의 과제 성격, 교수 방식, 교수 및 학습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걸 본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학습 능력의 인지 발달 단계가 아니라 특정 영역의 지식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통합되는 게 달려 있다. 요게 중요하죠. 예. 특수 영역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구조하고 통합돼, 단순한 양적인 누적이 아니라 질적인 조합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개념들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스키마, 지식의 구조, 개념이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한번 이제 쭉 읽어볼게요, 그냥. 네 번째는 사고는 특정한 지식 영역의 조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지식 영역에 쉽게 전이되지 않은 걸 본다. 예.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고 역사를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예. 다만 좀 예는 있죠. 비슷한 동교과일 경우에는 좀 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를 잘하면 뭐 사회를 잘할 수가 있겠죠, 비슷하니까. 다섯 번째는, 자, 인지 능력은 각 영역별 지식 체계의 형성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제와 관련된 지식의 양과 구조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당 교과를 얼마나 알고 그걸 조직화시키느냐, 구조화 통합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다음에 요게 인제 뭐냐, 다운론, 영역 고유 인지론자이고,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부터가 인제 뭐냐면 이걸 이제 역사적 사고에 적용하는 거죠. 영역 고유 인지론 중에 역사적 사고의 특징 관련된 내용이야. 이 병역 고유인지자들이 보는 역사 사회 특징. 자,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고는 역사라는 학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기능이 하나로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고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사고의 발달은 기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전 지식 및 다루는 역사의 주제 본질, 교수 방법, 교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 영역의 지식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직선적인 단계를 거쳐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일련의 인지 기술 및 전략을 보는 사고 발달 모형은 구조처럼 본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죠. 예. 자, 그다음에 그리고부터 네 번째 보면, 자, 역사적 사고의 교수는 먼저 역사 지식 기반을 굳히고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이다.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 보면 역사적 사고에는 상황 위존적이고 지식 위존적인 거서 한마디로 다루는 지식의 내용에 의존하는 사고다. 자, 그렇다면 지식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사고 형태에 따라 교수 학습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탐구 학습 방법보다는 그 인물 학습이나 극학 학습 같은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예, 요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지 유형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가르치기보다는 개인차를 고조해서 적절한 교수 학습을 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을 달리하면 개인이 얼마나 역사적 지식을 많고 적응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 학습만 달리하면 어떤 개념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게 여섯 번째고, 이 일곱 번째 보면, 자, 교수와 학생의 본질도 각 지식 영역에서 고유한 사고 형태에 따라 규정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도 특정한 종류의 문제에 따라 특정한 지식의 연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교사가 지식의 습득과 구조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특정 영역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 마지막 문제는 이제 뭐냐면 도식의 역할, 도식. 도식. 자, 요 도식은 이게 스키마죠.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나왔던 스키마, 지식의 가정, 지식의 구조, 사전 지식. 이게 다 스키마인데 자, 도식은 선행 지식의 구성으로 구성된 것으로 역사 사고 발달 도식의 형성과 관련돼 있다. 즉 사고의 여부는 도식의 특정한 개념 체계와 통합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 새로운 학습은 새로운 정보만 아니라 지식 사전 지식 체계인 도식에 위조한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도식의 구성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내용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지식의 양 측면에서. 그렇지만 내용 지식만 지식 그 도식은 아니죠. 그 내용 지식을 조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필요해. 예. 원리라든지 일반화라든지 법칙이라든지 뭐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도식은 내용 구성과 이걸 통합적으로 조직화시킬 수 있는 어떤 원리, 이론, 그 관점 등등 이런 걸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이 도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영역 고유인지론에서는 이 도식을 되게 강조해요, 스키마를. 그래서 스키마란 자체는 피아제 이론에서 나왔지만 이 피아제 이론을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연령 발달 단계는 부정했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도식이 하는 역할은 초보자와 전문가의 사고에 대한 설명을 알 수 있다. 초보자는 개별적인 정보를 나열 뿐 지식을 재구성하는 도식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내용만 알고 있는 거야. 내용만. 근데 그 내용을 조직화시킬 수 있는 관점이라든지 원리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구체의 정보 초보자는 직접 접할 수 있는 특정한 사물을 중심으로 조직의 정도는 특정한 사물의 중심으로 조직한 정도의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인지 활동의 지식이나 인지 과정의 전략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문제 사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 즉 선행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전문가는 초보자보다 매우 다양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내포하는 도식을 갖고 있다. 그의 방대한 양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들이 추상적 개념, 원리, 일반화, 이론과 연결돼 조직된다. 따라서 전문가는 주어진 문제를 일반적 범주의 한 예로 인식하고 관련 요소 상호 연관지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추론 기술 및 문제 해결 전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도식의 구성 요소 두 가지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걸 조직할 수 있는 원리, 일반화, 법칙이나 관점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초보자는 주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뭐냐면 이 전문가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이걸 조직할 수 있는 관점이나 원리나 일반화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서 전문가와 초보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다 어디에서 차이다? 인지 구조의 차이, 스키마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초보자의 전문가의 가진 도식의 차이는 인지 발달 차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냐면 어떤 이 학습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인지 발달하는 게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초보자가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것은 정보 처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다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 기반을 갖추지 못할 뿐이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때 배경 지식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뒷받칠 수 있는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어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먼저 많이 알고 그 관련된 원리나 법칙이나 이런 것도 알아야지 역사적 사고 능력이 높아지는 거지. 무슨 연령만 높다고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항상 도식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선행지식으로 도식과 관련된 문제점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구성주의에서 인제 얘기하는데 구성주의에서 인제 이런 스키마의 문제점을 얘기하죠. 요게 스키마의 문제점은 내러티브와 연결돼서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내러티브가 여기는 스키마와 연결돼 있으니까 이 스키마를 인제 이용하는 내러티브는요. 그래서 요 스키마 중에 잘못된 그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무슨 스키마냐? 그래서 잘못된 스키마를 갖고 있는데 이 선행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O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O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맥락이 필요한 거죠, 맥락이. 여기 연결되잖아요. 하여튼 선행 지시후 도식과 관련된 문제점은 도식으로 작용하는 O 개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한 건 구성주의 입장인데 아동은 기본적으로 선행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며 그 선행 개념을 잘 제거하지 않는다고 한다. 요때 주로 인제 그 선행 개념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죠? 내러티브. 그래서 앞에서 내러티브는 선행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 선행 개념은 대본 지식적 성격이 있어요.
대본 지식은 요런 것들은 이제 뭐냐?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뭐냐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지만 과거 입장에서는 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 개념이 형성된 거야. 예. 근데 이건 오 개념들이 잘 없어지지 않죠. 따라서 도식이 그 작용하는데 오 개념을 작용하는 걸 고정하는 학습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파란 책의 그 구성주에서 뭘 제시하고 있죠?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봤고, 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영역 고유 인지도 입장에서 인제 뭐냐면 역사과를 접근하는 거고요. 그리고 뒷장 결국부터가 뭐냐면, 자 1번 아까쯤에 영역 고유 인지도 입장과 그 영역 고유 인지도 입장에서 인제 역사 교육 그 시사점 있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걸 인제 역사 교육에서 어떻게 이제 시사를 하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순서를 좀 설명하는데, 여기 다원원적 입장 설명해 오고, 그다음에 이게 왜 지워지냐? 일단 역사과 고유 입장 있죠? 그래서 영역 입장 있고, 여기에 이제 도식 관련된 내용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1 번과 2 번이 역사 교육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가 결국부터지 내용이에요. 예. 자, 결국 영역 고유 인지도는 역사적 사고 발달의 결정적 요인으로서 적절한 사전 지식이 는 도시로 보는 거다. 따라서 역사적 사고의 논의는 문제 해결 유용한 지식의 조직과 그 구조를 중요하게 취급한다. 예, 두 번째로는 역사 교육의 시사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아동의 역사 사고의 내용이 위조적인 걸 주목한다면 역사 교육은 역사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가져야 하며 일반 교육학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역사 교육 이론은 반드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개념, 역사적 특성이나 학문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돼야 된다.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학문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과 내용, 그다음에 지식이 교과 내용, 지식이 교수를 결정짓는 점을 유의하여 그 역사 교육에서 교사의 교과 지식 기반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잘 가르치려면 잘 알아야 되겠죠, 그 해당 부분에. 자, 하여튼 이처럼 영역 고유 인지도는 역사 교육 전반에 역사 기반을 중시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역사 기반이 뭐야? 내용 중심이야.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 요때 내용이라는 거는 스키마죠. 어. 이 스키마는 두 가지고 있죠. 단순히 내용적인 어떤 측면과, 두 번째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 일반화 뭐 등등등 이런 것도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역사 기반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요런 두 가지 측면, 스키마적 구성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쭉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인증적 사고예요. 인증 사고. 예. 요거 기출 문제 지금까지 한 3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역교론에선 자주 나오는 편이죠. 뭐 그렇다고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인증사고가 인제 좀 나오긴 해요. 그럼 인증사고 왜 이제 뭐 제시했냐. 자, 앞부분을 인제 좀 돌아가면 이거 왜 갑자기 튀어나왔죠? 예. 읽다 보면 정신없어 가지고 이게 왜 나왔는지 잠깐 헷갈릴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적 사고의 영역적 특성에서 볼 때, 이게 어디 있나? 여기 보면 영역 고유 인지론에서 피아제 필름 모델에 대한 대안 측면에서 두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인증적 사고하고 내러티브 사고. 이게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과 관련된 거죠. 예, 역사적 사고의 특수한 사고로서만 한 건데, 자 그럼 먼저 살펴볼 게 인증적 사고고 내러티브 사고는 뒤에 좀 볼게요. 자, 인증적 사고는 파란 책 잠깐 언급돼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남색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증적 사고를 공부할 때는 뭐냐면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남색 책도 꼼꼼히 보셔야 돼. 저도 이거 이해하느냐고 한참 걸렸어 이거. 네. 설명과 내용이 상당히 잘 안 돼 있어 갖고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일단 제가 이해한 방법을 가지고 한번 강독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인증적 사고를 보면 역사적 인증 사고를 먼저 보면 이 발달 과정을 좀 볼게요. 이게 개념이 어떻게 인제 발달된다 보면, 먼저 퍼스라는 인물이 나오죠, 퍼스. 예. 퍼스가 이제 가설적 추론이라는 걸 제시해요. 이게, 자, 퍼스의 가설적 추론인데 이 퍼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먼저 알아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니 역사 교육학자니 역사 철학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연과학 철학자야.
그래서 햄펜이나 이런 포포가처럼 자연과학을 어떤 방법론이나 인식론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퍼스라는 사람이 인제 있는데 이걸 이제 역사 교육에 창업 들어와서 인제 뭐냐면 인지적 사고를 발전시킨 사람이 피셔라는 사람이에요. 피셔. 자, 피셔가 생각하는 그 인지적 사고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죠. 이 퍼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적 추론과 그다음에 기납적 어떤 그 사고로 추론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예. 그래서 이게 이거 합쳐 갖고 우리가 인지적 사고라고 하죠. 그리고 이 피스의 이제 견해를 어떤 사전 피스의 견해를 실험 연구를 해 갖고 검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스야. 예. 이 사람이 실험 연구를 통해서 뭐냐면 받아들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의 개념을 역사에 처음 차용한 사람이 피셔고 이 피셔의 개념을 이제 부스가 실험 연구를 통해서 검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인진적 사고가 역사학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과학에서도 인진적 사고가 있어요. 예. 근데 과학하고 역사의 인진적 사고가 좀 달라. 음. 과학은 주로 인진적 사고 두 가지 요소로 가설적 추론하고 영역적인 측면으로 구성돼 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인제 역사에서는 가설적 사고와 기납적으로 추론돼 있어요. 이게 달라. 똑같은 인지적 사고라도. 그래서 이게 뒷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학이니까 인제 주로 이런 피셔나 불수의 견해에 입각해서 인제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역사적 사고의 논의에서 영역 중립 인지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것이 역사적 사고의 인지적 성격이다. 자, 인지적 사고라는 것은 철학자 퍼스가 제안한 가설적 추론에서 이제 어 유래된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 이 사람은 이제 과학 철학자로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자연과학에 필요한 방법론이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사람인데 자, 이 가설적 추론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기축법이라고 해요, 기축법. 예. 기축법. 오히려 인제 여러분들 검색할 때 가설추천 검색하면 잘 안 나오고 이 기축법으로 나와. 예. 주로 과학계에서는 기축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인증사고라는 사고 양식은 피셔가 처음으로 고안하여 명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허스가 주장한 가설적 추론과 기납을 조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했죠. 요때 이제 인증적 사고라는 사고 양식은 역사학에서 교반한 거예요. 과학은 따로 있다고 했죠. 예. 자, 우선 그러면 인제 허스의 추론을 알아야 되겠잖아. 이 사람이 인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피셔가 인제 역사과에 도입을 한 거니까. 자, 피셔는 추론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자, 영역적 추론, 기납적 추론, 가설적 추론이야. 어 영역적 추론하고 기납적 추론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봤으니까 이게 알 거야. 먼저 법칙이 나오고 영역적 추론에서는 그리고 사례가 나온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법칙에 맞는 사례를 꼬아 뭐냐면 사례를 찾아서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고 자, 기납적 추론은 먼저 이제 경험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니까 사례가 나오죠. 그리고 법칙하고 이제 이 사례 속에서 법칙을 추론을 하잖아요. 결과가 나오고 이제 법칙을 추론하는 그런 게 기납이잖아요. 근데 이 영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은 공통점이 있어요. 관찰 가능할 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모든 상황을 관찰 가능할 때 이 영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이렇게 통제 집단 그다음에 이렇게 실험 집단 해 갖고 딱 통제한 상태에서 이게 관찰 가능하냐? 그게 아니죠. 이건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뭐야? 관찰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한다고 해요, 역사를.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면 예전에 고대 시대 때 어떤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와서 다 100% 관찰 가능해요?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료, 뭐 삼국상이나 삼국유사를 통해서 나타난 일부 사실만 아는 거야.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문학을 보면 천문학의 빅뱅 이론이 있잖아, 빅뱅 이론. 자, 빅뱅 이론은 있는데 이건 이 빅뱅 이론을 어떻게 검증해? 천문학의 여러 우주주의 형상을 어떻게 다 가 가지고 우리가 인제 관찰 가능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만 이렇게 검증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식 기간을 벗어나서 어 있는 범위에서 가능성 있는 사고를 하려면 이 가설적 추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가설적 추론은 기납적 추론과 그다음에 영역적 추론과 달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몇 가지 사실들만 나온 걸 가지고 추론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 설명 방식은 그럴듯하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가설적 추론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법칙을 보면 이 줄무늬가 나온 콩들은 모두 하얗다. 예 근데 이 콩들은 하얗다. 그래서 이 콩들은 이 주머니에 나왔다. 이렇게 인제 하죠. 자 이렇게 인제 하면 이걸 약간 가설적 추론이 과학계에서 나왔으니 과학계에 나온 내용을 볼게요. 자 법칙은 뭐냐면 이제 이건 가설적 차원인데 영어 정확을 보니까 아 "우주는 팽창한다. 빅뱅 이후에 우주는 팽창한다." 그러니까 또 이 결과를 보니까 보니까 그 별과 별 사이에는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 우주를 팽창한다는 거와 별과 별 사이에 멀어진다는 그 형상을 속에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추론을 해 갖고 해야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추론하냐면 이걸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죠. 우리가 우주 빅뱅을 볼 수는 없잖아. 그 과거 타임머신 가서 볼 수도 없고 지금 관측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간접적 증거를 찾아내는 거야. 간접 증거.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인제 1대 10 정도의 인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라든지 적색 편이 먼 거리에 있는 벌써 이제 자외선의 적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든지 등등등 뭐 구체적인 사실은 알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럴듯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나오니까 이런 사례를 보니까 요게 뭐냐면 "우주의 팽창을 증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설적 추론은 어떤 기하학적이나 영역적 추론과 달리 완벽한 설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고 확률적인 설명을 한다. 그럴듯한 설명을 하는 게 가설적 추론이고 이 가설적 추론적 요소가 인제 역사학에 도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제가 인제 가설적 추론 관련된 내용을 거기 그 예전에 문제 분석 기출 문제 분석 내용에서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보충 자료에다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읽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영역적 추론은 경우 대전제가 맞다면 전제를 받아들이는 논리적 결과는 확실하다. 그럼 영역적 추론은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인가 제시하지 않으며 지식의 진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서 영역적 추론은 전제 외에는 확인에 불과한 거니까 사례에서. 논리적으로 얻어낸 결과가 대전제 속에 무조건 포함되는 형태로 가지고 뭐 새로운 지식을 준다고 볼 수가 없다. 한편 기납적 추론은 사례와 결과를 통해서 법칙을 찾아내는 논리적 방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례와 결과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예의적인 경우가 있어. 이게 반증 가능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역적 법칙보다 확실히 떨어지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영역적 법칙적 추론을 먼저 해 볼게. 모든 백조는 하얗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법칙을 세워 놓고 그냥 사례를 찾는 거야. 그럼 모든 백조는 사례들만 찾겠죠. 그럼 결과는 하얀 것밖에 안 돼. 그럼 여기에서 무슨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나올 리가 없겠죠. 기존의 사례는 기존의 사례는 기존의 이론을 그냥 어 인 검증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 기납적주는 좀 약간 이거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자 기납적주는 일단 백조를 다 찾아봐. 사례를 찾아봐. 근데 90% 백조가 뭐냐면 어 하얀색이지만 검은 백조도 있죠. 10% 정도 예외적인. 그러면 요렇게 나오면 이제 뭐겠어요. 기존의 법칙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검은 백조가 뭐야? 반증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외가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영역적 추론보다 기납적 추론이 좀 더 뭐냐면 더 많은 폭을 이제 뭐냐면 해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확실성 측면에서는 기납적 추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10% 반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반증 가능성의 원리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 폭포라는 사람이야. 우리는 역교론에서만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이 열린 사회의 적이라는 것을 쓰면서 영역적 추론보다 기납적 추론을 강조하면서 반증 가능성의 원리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 배경인데 여기까지 이제 다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하여튼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앞에서 얘기한 제가 검은고 백주 관련된 얘기는 칼 포포가 한 얘기야. 예. 그 사람이 기납적 추론을 제시하면서 반증 가능성 관련된 일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영역적 추론이 있고 그다음에 요게 기납적 추론이 있고 가설적 추론에 대한 거죠. 가설적 추론은 법칙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사례의 가능성을 축소해 보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빅뱅 이후에 우주는 점점 팽창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법칙을 이제 있는데 보니까 벌과 벌 사이에 점점 멀어진 걸 관측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죠. 요 왜 벌과 벌 사이에 뭐냐면 법칙이 벌과 벌 사이에 어떤 그 사이가 멀어지냐. 그 법칙과 의거해서 이걸 추론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적세 편의 형상이라든지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1대 10이 나는데 등등등등. 이런 걸 통해서 가능성 있는 몇 개 증거를 찾아서 추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영역은 전제 안에서 들어있는 결론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추론에 비해서 가설적 추론은 현실의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는 설문조 같은 탐정 방식을 하죠. 별과 벌 사이에 왜 이러나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적색 편의 형성도 발견되고 헬륨과 수소 빅뱅 이후에 터지고 나서 이제 원자 구성원이 10대 1이거든요. 예. 수소하고 헬륨하고 뭐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발견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추론하는 방식이다. 자,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설적 추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추론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개연성 있는 약점을 가지고 앞에서 이제 가설적 추론은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했죠. 가능성 있는 설명.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확실성이 떨어져. 앞에 있는 영역법과 기출법에 비해서 아니 기출법이란다. 기납법에 비해서 확실히 확 떨어진다. 기납법도 좀 확실히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80% 확실성이 있는 반면에 요거는 약간 50%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개연성 아주 그랬지만 이미 그렇지만 이 추론이 이미 일어난 사실에 기반으로 아직 모르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빅뱅이라는 형상들을 알 수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지진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땅속에 들어가서 관찰할 수 없겠죠. 그때 우리가 인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뭐냐면 몇 가지 간접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잖아. 예. 그래 가지고 개연성 있는 설명, 가능한 그럴듯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설적 추론, 역추론 또는 기축법으로 나간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제 우리는 가설적 추론이라고 하지만 이 기축법으로 이제 더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할 때 기축법이 나와 있어요. 예, 그 내용이. 예. 자, 그래서 가설적 추론 일상에도 많이 사용한다 했는데 이건 뭐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가설적 추론을 가지고 뭐냐면 기납적인 어떤 추론과 결합시켜서 인진적 사고로 제시했던 것이 이 픽션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걸 들어가기 전에 좀 볼게요. 일단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제 가설 인지적 사고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일단 먼저 증거와 자료를 구성해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 뭐 삼국사기나 어 삼국 유사 같은 것들을 인제 참조를 해 가지고 어 그 당시 그 잠깐만요. 예. 다시 예를 들게요. 잘못했다. 거꾸로 예를 들었어. 예예요. 제가 이제 읽기 전에 좀 여러분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인제 예를 든 거야. 자, 먼저 이제 뭐냐면 어 가설을 이제 세우는 단계인데 이게 가설적 추론이죠.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워. 그래서 후백제 분열은 왕위 다툼이 아니라 고려 정책의 어떤 대립이다. 온건파와 이런 강경파의 대립이다. 이게 가설적 추론을 해요. 이때 가설적 추론할 때 뭘 바탕으로? 이때는 삼국사기나 삼국 유사를 보고 가설 추론을 해. 그리고 나서 인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료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료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내면의 이런 것들을 배경이나 내면의 어떤 행위자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개념, 그다음 감정이입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뭐냐면 검증을 해요. 검증하고 이 검증 내용이 앞에는 삼국사기나 고려사의 내용과 크게 모순이 없으면 되는 거죠. 예. 요런 검증한 내용이. 그래서 먼저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후백제의 분열이 고려 대외정책과 관련된 딱 가설을 세운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료 속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개념 보이지 않는 내용을 내면적인 내용이죠. 주로 감정이입 뭐 이런 것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검증을 하고 이 검증 내용이 기존의 고려사나 그다음에 삼국사기와의 내용과 크게 모순이 없으면 이게 검증이 되는 거죠. 예. 요 두 단계로 냈다. 가설 추론 그다음에 여기 기납적인 추론 요렇게 이제 두 개로 구성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볼게요.
자, 요 사례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보충 자료에 적어 놓을 테니까 여기 보시고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션은 설명적 가설을 만들어가는 가설적 추론과 그리고 이론의 경험적인 검증인 기납적 추론을 통해서 인증이라는 사고를 고안했다. 그가 인증을 고안한 이유는 과학적 추론 하나인 가설적 추론으로서 상상을 발휘하여 믿을 만한 해석을 내놓는 역사 사고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기납적 사고에서 상상력 발휘한 내용이 있죠. 네, 근데 가설적 추론은 그냥 자료만 보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셔가 인증 사고가 여기에서 피셔가 인증적 사고가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사고로 이루어졌다고 한 이유는 아마도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론하고 가설 세운 단계야. 여기 가설적 추론이죠. 그리고 그 가설을 놓고 기납적으로 당 아이고 기납적으로 따져서 확증하는 단계를 인식하는 결과이다. 그래서 가설적 추론 단계는 자료를 통해 가설을 만들고 기납적 단계는 그 가설을 가지고 자료에 비춰 논리적 모순이 없도록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설적 추론 이렇게 있고 아이고 이거 예. 요 부분과 기납은 요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잠깐 뒤에서 요약 부분에서 좀 볼게요. 몇 페이지 보면 잠깐 점프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요컨대라는 말 있죠. 몇 페이지 보냐면 좀 몇 장 넘겨 가지고 그 349 페이지였어. 예. 요게 인제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요 인지적 사고의 구성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인지적 사고는 역사 연구나 이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나 자료를 토대로 과거 사람들의 주제와 전체상을 가설을 만들고 여기가 인제 가설하는 단계니까 가설적 증거죠. 가설적 추론이고 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련의 지식, 개념, 상상력, 감정이입 등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가설을 확인하는 능력이다. 여기가 뭐냐면 아 그 기납적 추론이죠. 그때 확인할 때 기존에 인제 뭐 삼국사기라든지 고려사 같이 뭐냐면 자료에 비춰볼 때 크게 모순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확증되는 거죠.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세요. 예. 제 예하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쭉 읽어 볼게요. 자, 필스가 인제 요렇게 이제 도입을 했고 불수는 이걸 실험 연구를 했다고 했죠. 어. 그래서 불수를 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실험 연구한 사람이야. 자, 불수도 역사적 사고는 인증적 사고로 봤다. 그것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상상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해석하는 것을 설명한다. 아까 가설에 비춰 가지고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상상을 한다고 했죠. 사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식이라든지 자신의 개념, 상상력, 감정이입 등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 자, 그래서 아마 그 이유는 역사 사고가 영역에서처럼 엄격한 논리적 추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사고이고 그 증거의 외면에 나타나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재하는 사상과 의미를 추출하는 기납이라 볼 수 있다. 기납이라도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걸 짐작한다. 그죠? 그래서 그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인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사고를 같이 해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역사 사고는 논리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대신에 관련된 사건을 어떤 공통된 중심으로 상상의 망으로 끌어모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뜻한 그 뭐냐면 가능성 있는 그 가설을 바탕으로 사료를 통해 검증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공통된 중심은 이게 뭐야? 가설, 가설적 추론의 가설이죠. 그리고 상상적 망이라는 것은 그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같이 끌어내는 거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얘기하는데 요 그 부스의 이제 뭐냐면 개념, 인진적 개념, 인식 사고의 개념은 외워 두세요. 관련된 사건을 어떤 공통된 중심으로 상상의 망으로 이끌어내는 거. 요거는 인제 뭐냐면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이게 04년 기출에 나왔어요, 요 내용이. 그래서 요거 줄쳐 놓고는 "요게 뭐냐? 무슨 사고방식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인제 상상의 망 그리고 잃어버린 세계 이런 거는 뭐다?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어떤 의미죠. 그 내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다음 상상력, 감정이입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요런 내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세계를 상상을 동원해 재창조하는 것은 주어진 세계를 놓고 가설을 세우는 허스가 말하는 가설적 추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신뢰성 있게 해석할 때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앞서 세운 가설을 기납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렇게 있죠. 그러나 역사 사고의 결과는 영역적 추론 결과와 달리 확정하기 어렵고 반증 가능성이 상존한다. 아, 그래서 반증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납적인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기납적 사례 부분이. 그래서 기납적 사회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보면 가설 세웠는데 다른 가설과 달리 이제 사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요런 것도 인제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기납하는 과정에서 어 자료와 모순된 사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반증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제 인진적 사고의 특징 중에 반증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인진 사고 중에 하나만 해당하죠. 이건 기납적 사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어 그래서 요거는 가설 영 그 인재사의 전반적인 특징이 아니라 기납적 사고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처럼 바로 역사의 본성인 피셔가 이 점을 주의해 인증 사고를 고안한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불수는 인증 사고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험 연구를 했죠. 실험 연구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1 세에서 16 세까지의 영국 학생의 53 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그래서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에 중요한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사진과 그림,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유명한 연설이나 자료에 따온 짧은 인용구를 학생들에 제시하여 이를 분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부과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분류하는 걸 보고 인제 학생들을 나눈 거죠. 그래서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을 제시된 자료나 인용구 그리고 증거에 입각하여 모험적이고 창조적이고 상상적인 사고에 의한 분류 결과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분류 학생이 나는데 하나는 사진 자료나 인용구 같은 증거 자료에 나타난 내용에 기초하여 분류를 하는 부류다. 자, 이 학생은 직접 눈을 보고 나서 직관적인 부분만 한 거야. 어. 그래서 이거는 기술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단순히 직관적인 게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 추상적인 개념이나 원칙에 입각해서 분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건데 다른 하나는 사진 자료나 인용과 같은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추론된 성질이나 아이디어를 기초로 분석된 분류한 분류다. 자, 이러한 학생들 이러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 앞에와 같이 설명적 어휘를 사용했다. 설명이라는 것은 기술은 그냥 사실의 나열에 불과하지만 설명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법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학생 그러니까 기술적 수준에 불과한 학생과 설명적 어휘를 이제 사용한 학생들 다 뭐냐면 인진적 사고를 한 거죠. 인지 사고. 근데 시도는 했지만 인지 사고를 했지만 그 결과가 달라. 뒤에 나오지만 여기 앞에 기술적 수준에 대한 사고는 인지 사고를 완전하게 못했던 경우고 이 설명적 어휘를 통해서 한 학생들은 인진적 사고를 한 거죠. 둘 다 인진적 사고지만 결과적으로 때 이 나온 결과를 보면 요건 인진적 사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인진적 사고가 완벽히 했다. 이게 차이점에 대해서 인제 뒷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이점은 왜 발생하냐? 제일 중요한 건 교사의 학습 내용 교수 학습 방법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분류에 속한 학생들.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 학생은 기술적 수준에 관련된 내용이죠. 단서 사실 나열하는 학생들. 자, 여기에 속하는 학생들은 한 학생은 아프리카 흑인과 백인의 모습을 보여준 4 장의 사진에 대해 아프리카인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사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근거하여 분류한 결과다. 그리고 인용구 분류에서도 공상주의라는 단어가 나온 것들만 따로 모으거나 트루만이라는 이름을 기준으로 분류한 학생도 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학생은 구체적인 근거를 한 거다.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이해하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뭐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요 정도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첫 번째 분류는 주로 구체적인 근거에서 분류한 거다. 이 기술적인 수준에 분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분류는 19 세기 말에 아프리카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4 장을 보면서 세계 사건을 보여준 것을 보고 흑인 대 백인의 권력, 백인 대 흑인의 지배라는 이유로 불렸다. 그 특징의 사건은 피부색이나 인용구에 나타난 핵심 단어 같은 직접적 관찰 가능한 근거가 아니라
내재적인가 잠재적 의미를 본 거다. 그러니까 요걸 볼 때 인제 요 앞부분을 좀 약간 추론할 수 있어. 그 앞부분의 기술적인 분류는 흑인과 백인의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피부색을 가지고 구분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직관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인용구가 무슨 인용구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제 이거 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요게 트루먼이라는 인물에 꽂혀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잖아, 그 사료 자료 속에 있는. 근데 여기는 피부색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피부색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권력 구조, 이런 것들, 그 제국주의 침략 이런 것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있는 상황까지 추론적인 배경 추론을 해 갖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내재적이고 잠재적 의미까지 근거해 분류했던 것이다 된 거죠. 자, 그래서 학생들 설명에도 모든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개념을 추론하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했다. 아, 그래서 요 두 번째 분류와 관련된 거예요. 자, 이들은 추상적인 것을 근거로 분류한 것이다. 자, 부수는 이 두 가지 분류를 모두 뭐냐면 모험적이고 창조적이며 상상적 사고를 보여준다고 평하면서 둘 다 인진적 사고라고 그냥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인진적 사고의 결과가 좀 다르죠.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단계 기술하는 애들은 인지사고를 했지만 제대로 안 됐고, 또 두 번째 애들은 그 설명하는 애들은 인지사고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있고 이걸 했는데, 자, 이처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결과는 흥미롭게 구체적 단계, 아까 인제 첫 번째 유형 기술만 하는 단계, 직관적으로 인제 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상적인 단계. 그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까지 끌어다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애들. 자,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불쌍히 이러한 단계에 주목하지 않고 그와 상관없이 그들이 보여준 인진적 사고에 인제 주목했다. 그는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피셔가 말하는 인진적 사고의 측면은 학생들이 자료를 보고 분류를 위한 가설, 즉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 생각한 가설적 단계가 그 가설을 여러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기납적 그 추론 단계를 거치고 간주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분류 학생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근거하여 가설을 채우지 않을 뿐더 그나마 설정한 가설 자료의 근거에 기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둘 다 인지적 사고를 했지만 첫 번째 학생들은 이 가설을 세우지 못했고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인지적 사고가. 두 번째로는 그 분류는 가설 성공적으로 수입하였고 그리고 기납적으로 검증한 데도 성공했죠. 둘 다 요건을 맞췄죠. 그러니까 인지적 사고에 성공했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실험 결과에 관련된 부수는 대다수 학생들이 인지적 사고를 나타내지만 능력의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어떤 학생들은 어 기술만 불과했지만 어떤 학생은 좀 설명에서 인지적 사고를 완벽히 했죠. 그래서 인지적 사고의 편차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분석 결과가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아까처럼 말했지만 교사 요인을 꼽았다. 뭐 여러 가지 요인 중 교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그는 교사와 학생의 상관성이 높다고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성취에 관련하여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 가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죠? 그래서 교사의 학습 방법과 가치관에 따라서 기술적 사고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설명하는 예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뭐죠? 인지적 사고는 나타나도 그 인지적 사고, 인지적 역사 사고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차원은 다음과 같이 교사 차원이 있고 개인적 사고들도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뭐 여기 보면 관련 사실의 지식, 개념 능력, 인지 기능, 과목에 대한 태도와 관심, 개인 경험, 용어 능력, 그다음 상상력, 감정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능도 있긴 있지만 지능하고 인지적 사고는 관련 없고 그러니까 약하고 관련성이 없고 대부분 이렇게 후천적으로 이제 뭐냐면 학생 개인이 노력해서 흥미를 느껴서 배웠던 지식이 더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능과 인지적 사고가 상당히 약하다는 사실은 원래부터 있는 인지적 사고는 뭔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요거 오히려 노력을 통해서나 아니면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서 인지적 사고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진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 결과물이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인제 인지사고에 이제 요약을 하죠. 아까쯤에 했던 건데, 그래서 인지사고는 역사 연구 이해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증거나 자료 토대, 과거 사실이나 주제 전체상을 만드는 과정, 이미지상 만드는 게 가설 추론이고, 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련의 지식과 개념, 생산력, 감정을 이용해 그 가설을 확인하는 능력, 이걸 이제 뭐냐면 기납적 추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납적 추론과 가설적 추론이 합쳐 놓은 것이 인지적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내용을 어디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여기, 음 여기 요 내용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사고가 이루어졌다고 한 이유는 아마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추론할 가설 단계. 그래서 어떤 큰 이미지상을 만들고 그 가설을 놓고 기납적으로 따져서 확정하는 단계. 그리고 가설적 단계는 자료를 통해서 가설 만들고 기납은 가설 가지고 자료를 비춰 논리적 모순이 없도록 확증하는데 그때 논리적 모순이 없도록 확증하는 방법으로서 뭐가 필요하냐? 아 요게 인제 일련의 지식과 개념, 상상력, 감정 있는까지 하고 이걸 통해서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외면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인지적 사고력은 지능과 상관관계에 약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 요인들은 개인적인 것도 있고 앞에서 교사 요인도 있고 이게 다 후천적인 거죠. 그 능력의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스는 인지적 사고 인증적인 역사적 사고에 나타난 구체적 단계와 추상적 단계에 맞는 학습 계열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아이고. 아 얘가 지금 몇 퍼센트 10% 네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다음부터가 뭐냐면 인지적 사고가 아까 지금 역사학에서도 쓰이지만 과학에도 쓰인다고 했죠? 예. 차이가 있어. 과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사고는 두 개로 구성돼 있어요. 세 가지 추론 중에 가설적 추론하고 영역적 추론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를 반해서 역사 같은 경우에는 가설과 그다음에 기납이죠. 예. 그래서 이 과학적인 가설 영역으로 인제 하는 것은 천문학 같은 거, 지구과학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이거든요. 요거는 관찰 가능이 좀 불가능하잖아. 예. 통계 집단 그 시험 집단 나누고 관찰 가능이 안전한 관찰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그럴듯한 해석이 필요해. 몇 가지 단서를 잡고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인제 있고 역사학이 필요하죠, 이거 영어는. 근데 역사는 영역이 아니라 기납적인 거야. 예. 이게 좀 차이가 있어. 자 보면 자 여기 보면 인증사고에서는 요거 하기 전에 인제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6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96 번이에요. 자 인증사고는 역사에만 활용하는 독특한 사고가 아니라 과학에서도 사용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가설적 추론은 일반적으로 과학적 사고로 분류한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가설적 추론 누가 처음 제시했다고 했어요? 퍼스가 제시했다고 했죠? 퍼스가. 이 퍼스 자체가 과학 철학자야,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역사학에 이게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인제 과학계의 어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가설적 추론의 결과는 영역이나 기납에 의해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 그 가설적 추론 그러니까 영역과 기납에 의한 검증이다. 인지사고, 가설적 추론. 근데 인지사고가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학에서 가설적, 영역적 추론이 조합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인지사고는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건 뭐냐고 이거 주어가 빠져 있네. 역사에서 말한 거죠, 역사. 문맥 볼 때 과학에서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의 조합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적 사고는 이제 뭐냐면 과학적 사고를 사용하는 거지만 구성이 다른 거야. 여기는 뭐냐면 가설 추론과 기납적 추론이고 여기는 뭐야 과학에선 가설 추론, 연업적 추론이죠. 예. 자 왜냐하면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있죠. 자 과학에서는 잠정적인 권력을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특한 역사 사고로서 인지 사고가 거론되는 건 아마도 객관성 여부 에 때문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인증적 사고를 도입할 경우 결과 잠정성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불가피하지만 좀 더 객관성을 좀 약간 그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역사에서는 객관성보다는 잠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고 양식은 역사의 독특한 사고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죠.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인증 사고는 좀 더 잠정적이지만 일단 상대적 다 똑같이 잠정적이지만 좀 더 객관성을 추구하려는 거고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역사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더 뭐냐면 잠정성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인증적 사고는 과학이나 역사에도 동시에 사용한다. 어. 그렇지만 구성 요소가 다르다. 어. 여기 과학은 가설적 추론과 영역적 추론이고 그다음에 역사는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이다. 영역적 추론이라는 것은 그 확증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확실성이 높은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잠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 안에서도 확실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역사는 가설적이나 기납적인 건 기납적은 아까 전에 반증 가능성이 높은 사고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영역적 추론보다는 어떻게 좀 약간 확실성이 떨어지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역사 자료는 잠정성은 그냥 인정하는 거야. 여기는 잠정적인 것은 뭐니 인정하지만 최대한 그걸 바탕 확실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고 여기는 그냥 잠정적인 인정했다. 그러니까 확실성, 잠정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어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잠정성을 최대한 없애려고 확실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영역적 사고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역사에서는 가설적 기남을 조합한 것은 그 잠정적 사고를 그냥 인정하고 가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인지사고를 제가 이걸 맨날 뭐 고민하고 인정은 사 그 뭐냐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역사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역사과 내용을 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그 과학 지식이 필요해. 예. 그래서 이제 천문학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관련된 내용의 인증적 사고 기축법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하.'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제 깨달음을 얻은 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한 거거든요. 아 이게 왜 그래 또? 지금 얘가 지금 아 이거 뭐야? 가려고 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인지도 사고를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대안이 뭐냐? 영역 고유 인지론 그러니까 영역 중립 인지론에 비판적으로 제시하면서 대항해서 제시하면서 두 번째 제시한 거 영역 고유 인지론에서 제시한 두 번째 그 대안이 내러티브 사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인지도 사고와 함께 내러티브 사고인데 우리가 내러티브 하면 그 서술만 생각하잖아. 어 역사 서술. 근데 이 내러티브는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서술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재도 측면도 있고 등등등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러티브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앞부분에 역사 내러티브의 서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냥. 거기인데 하여튼 내러티브는 서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이제 삐아제 인지 이론에 발달된 삐아제 인지 이론에 대항한 서 역사 고유의 어떤 사고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인제 가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내러티브 사고 관련된 내용 할게요. 이 내러티브 사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남색 책하고 그다음에 파란 책하고요. 또 이 자세한 내용이 갈색 책이 있어요. 이 갈색 책 내용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